살고제 너머의 속삭임이 감도는 충청도의 작은 고을, 용담에는 험주는 고갯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길은 절벽에 따라 흐르는 산새와 함께 울려 퍼졌으며 해가 저물면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조차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곳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살고를 넘어 피리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숨결 같은 미세한 음색의 피리 소리라고 전해졌습니다. 마을에는 매일 밤 피를 토하는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귀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마을은 매우 정이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촌처럼 보였지만 주민들은 외부인을 경계하며 말을 아꼈고 해가 지기 전에는 누구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을 소령은 이러한 이상한 풍문이 사방으로 퍼지자 감찰을 겸해 한 명의 선비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서로, 30을 막 넘긴 단정한 인상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한 후 외직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이었고 매사에 냉정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소문보다 실상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서가 살고제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서산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허름한 객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객주의 늙은 주인은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밖에 나가지 마시오. 고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장터에 가던 한 장정이 눈알이 빠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기억조차 못한다더군요. 한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저는 내일 해가 뜨자마자 고개를 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한서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스름한 안개 속에서 희미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사람의 숨결이 담긴 듯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챙겨 입고 소리의 방향을 따라 고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곡 너머 짙은 안개가 깔린 마을의 어둠 속에서 피리 소리를 멈추고 앉아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백색 치마에 하늘빛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한서를 바라보더니 피리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이도 소문을 따라 오셨습니까? 한서는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귀하는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피리를 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인은 피리를 조심스럽게 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늘 진실을 가리지요. 하지만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이는 드물어요. 당신은 어떤 쪽이십니까? 저는 진실이 궁금한 사람입니다. 여인은 그를 허름한 집으로 안내하며 자신을 하설어라고 소개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곳곳에 남겨진 그림들과 악보들, 피리 조각들이 그녀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무언가를 해왔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저와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두들 제가 피리로 귀신을 부른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본래 도성의 명문 가문의 여식이었고 피리와 시에 능한 예인으로 이름이 높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장원자였던 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녀는 그를 따라 이곳까지 흘러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장원자는 사라졌고 그날 밤부터 이 마을에는 매일 밤 피리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혼이 이곳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곡을 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한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소문 중에 피를 토하는 여인 이야기도 있었는데 설화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건 제 탓이지요. 피리를 너무 오래 불다 보면 목에서 피가 나오곤 합니다. 귀신의 짓이 아니에요. 다만 너무 아팠을 뿐이지요.
그녀의 이야기를 밤새 듣고 아침이 밝을 무렵 한선은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귀한 분의 진심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울의 소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소문을 거꾸로 뒤집어 보이겠습니다. 그날부터 한선은 마을에 머무며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찰사의 위임장을 내보이며 서로에 대한 소문을 정식으로 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밝혀진 진실은 뜻밖에도 설화의 정원자가 숨진 것이 아니라 마을의 유지들이 그를 몰래 죽이고 산에 묻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고월 땅을 국유화하겠다는 계획이 드러나자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자들이 음모를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설화를 귀신의 여인으로 몰아 침묵시킨 것이었습니다. 한선은 이 사실을 문서로 정리하여 조정에 올렸고 한 달 뒤 중군이 파견되어 살고를 넘어 마을은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로 판명된 자들은 모두 파직되었고 설화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피리를 들고 마을을 떠나 도성으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이름은 다시금 궁중 악사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칼고제에는 피리 소리다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라도 곡성의 깊은 산자락에는 운천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정유심이라는 여인이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유심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단편 없이 세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쪼개어 살았습니다. 큰 아들 정우진은 과목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둘째 정무진은 손재주가 좋고 말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막내 정수진은 아직 12살 소년이었지만 가장 어머니를 따르고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유심은 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길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너희가 서로 다투지 않고 도우며 산다면 그보다 큰 재산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무진은 예 어머니 하며 웃었으며 수진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잡고 어머니 오래 사셔야 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유심은 병을 얻어 눕게 되었고 봄이 오기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우진은 초가집의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장동 옆에서 누런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우진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안에는 낡은 숨적고리 한 벌과 손수 놓은 작은 자주수건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진이 눈을 껌뻑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남긴 거 아니야? 편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얘들아, 어미가 떠난 뒤에도 너희가 서로 아끼며 살아가길 바란다. 이 보자기는 내가 너희를 얻고 뛰어다닐 때 덮던 것이다. 저리는 적겨울 수진이에게 입혔던 것이고 수건은 우진이가 10살에 혼자 울던 날 닦아주던 것이다. 이 안에 물질은 없지만 정이 담겨 있다. 이 보자기는 반드시 너희 셋이 함께 풀어야 한다. 따로 가지지 말고 서로 나눌 줄 알거라. 세 형제는 조용히 앉아 말없이 보자기를 바라보다가 무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숨겨둔 게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자수수건 같은 건 자네 내다 팔면 돈이 꽤 들지도 모르지. 우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함께 풀라고 하셨다. 이건 팔려고 남기신 게 아니야. 수진은 말없이 손을 뻗어 자수수건을 얼음처럼 차가운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수건에 손자수 이름이 있어요. 정우진 형 이름이잖아요. 어머니가 형 울 때 닦아주셨다는데 그걸 팔면 안 되죠. 무진은 눈을 흘기며 난 현실적인 말을 한 것뿐이야 하고 말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세 형제는 잠시 흩어져 지냈습니다. 우진은 평소처럼 밭을 일구었고 무진은 시장에 나가 목공일을 도우며 지냈으며 수진은 어머니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수해가 났고 다리 근처에 사는 허시댁이 물에 휩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달려들어 구조했지만 허시댁의 외동아이는 물속에 빠져 실종되었습니다.
수지는 물가 근처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래에서 소년의 울음소리를 듣고 물속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수진을 칭찬했고 허시댁은 감사의 뜻으로 금 한 푼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 금을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라면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은 허시댁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예전에 우리 집에 쌀을 가져다 준 날이 있었단다. 내가 겨우 3살쯤 됐을 때였어. 그날 없었으면 우리는 모두 굶었지. 그러니 내 어미의 아들이 우리 아이를 살린 거라 믿고 있단다. 이 소문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고 무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그 아이를 구했다는 사실에 무진은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자신은 자수수건을 팔 생각을 했고 동생은 어머니의 뜻을 지켜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졌지요. 그날 밤 무진은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가 다시 보자기를 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우진과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수진아, 내가 어머니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 미안해. 그때 그 자수수건을 팔 생각을 한 것은 정말 잘못이었어. 우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은 무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이 사과했으니 이제 우린 다시 하나예요. 세 형제는 다시 하나가 되어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밭에서 일한 곡식을 무진에게 나누었고 무진은 수진이 만든 꽃밭에 울타리를 세워주었습니다. 수진은 형들에게 매일 아침 물을 떠다주고 어머니가 쓰시던 찻잔에 물을 담아 정자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혼장이 형제 셋을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내가 알기론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셨다. 내가 관가에 있을 때 내 어미가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말린 일이 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혼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보자기란 쌀도 감싸고 돌도 감싸지. 그것은 무엇을 품느냐가 아니라 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 어머니는 그 보자기에 서로를 품으라는 뜻을 담으셨던 거야. 세 형제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로부터 해마다 어머니 제삿날이면 형제들은 그 낡은 보자기를 꺼내 함께 차를 마셨고 자수수건은 돌려가며 정성껏 빨아 걸어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우진이, 어느 날은 무진이, 어느 날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영정 앞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나누는 법이었고 서로를 품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의 가슴 속에 씨앗처럼 뿌려졌고 그 보자기는 지금도 운천리 어느 집 다락방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비록 해졌어도 거기엔 어머니의 마음이 여전히 묶여 있답니다. 강원도 외진 산골 청원 위에는 해마다 한 차례씩 이상한 손님이 찾아오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외진 끝자락에 자리한 초가였고 살림이라 할 것도 없이 한 여인만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운이었습니다. 소운은 나이 30을 넘기도록 혼인을 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집 마루에는 언제나 벼루와 붓 그리고 꽃잎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인은 매년 음력 4월 초하루가 되면 꼭 같은 옷을 입고 앞마당에 촛불을 켠다고 하더군요. 그날이면 저작거리에서도 보기 힘든 선비 같은 사내가 어김없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했지만 누구도 감히 소운의 집에 들어가 본 일은 없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세상과 끊긴 장소처럼 바람조차 다른 결을 갖고 있었지요. 그 봄 4월이 다가오자 또다시 선비 한 사람이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집신에 흙먼지를 묻히고 검은 도포를 입은 그는 희한하게도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한 손에 천으로 쌓인 상자를 들고 있었고 마을 아이들에 쫓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선비 어르신, 어디 가세요? 저기 저 무서운 집 가시려는 거예요? 선비는 아이들의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초가로 향했습니다. 소운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초가의 대문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열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옵니다. 소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쥐고 있던 꽃잎 하나를 바람에 띄웠을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림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림도 또 다른 것도 이번엔 이유를 말해드리러 왔습니다. 소우는 조용히 마루 끝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선비는 그 곁에 앉으며 손상된 상자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다발과 수화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화에는 꽃잎에 혼자 앉은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그림을 본 것은 15살 무렵이었습니다. 한양의 그림방에 걸려 있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그 그림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꿈처럼 그것이 날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소우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끝이 마루를 살짝 움켜잡았어요.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집이 불타고 나서 나는 이곳에 숨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그때부터 제 이름도 붓도 내려놓았습니다. 허나 여인의 붓끝은 그 후에도 수십 장의 그림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도 이름을 몰랐지만 보는 이마다 말했습니다. 이건 슬픔이 묻은 모든 그림이다. 선비는 편지 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드린 편지입니다. 그분은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한 이는 얼굴도 모른 채 그림만으로 나를 올린 그 여인이다. 소우는 조용히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하나 열었고 그 안엔 꽃잎이 한 장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글귀는 당신이 세상에 없다면 나는 어떤 그림으로도 마음을 전하지 못하리라. 소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은 나를 기억하셨군요. 내가 숨은 것이 아니라 늘 지켜보고 계셨던 거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를 찾은 것도 단지 그림 때문이 아닙니다. 선비는 상자 아래에 감춰둔 작은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조정에서 내려온 초빙서였습니다. 국왕이 그림과 글에 능한 이를 뽑아 궁중의 어용화사로 삼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 자리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미 다른 이들에게 제가 그려낸 가을을 써두었지요. 소령화 나리의 예토였습니다. 소우는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는 붓을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언가를 남겨야 할 때가 온 듯하군요. 그날 밤 선비는 초가의 마루에 등불을 밝혔습니다. 소우는 조용히 방에서 먹과 붓을 꺼냈고 마루 위에 흰 비단을 펼쳤습니다. 밤이 깊도록 붓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붓은 슬픔이 아니라 다짐을 그렸고 고요한 강물 위에 흐르는 달빛처럼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한양의 궁중 정각에는 낯선 이름의 어용화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낚아채고 늘 그림으로만 자신을 드러냈으며 그의 국왕은 그녀의 병풍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붓은 하늘을 그렸구나. 그러나 그 구름 아래 사람이 보이네. 마음이 보여. 그리고 다시는 그 여인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매해 4월 초하루가 되면 조용히 궁에서 빠져나와 청훈리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소운이 아니었고 그 자리에 새로 세운 작은 화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언제나 붓을 드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말없이도 많은 이야기를 남기는 사람. 그리고 선비는 이제야 그 여인이 숨은 이유를, 아니 남은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한양에서 동쪽으로 한참을 달려야 닿는 산자락 아래에는 운봉현이라 불리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단 장사를 하는 유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유시 부인이라 불렀고 고을에서 가장 곱고 단정한 여인이라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지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 집에는 낮에는 모습이 보이는 부인이 밤에는 종적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밤이 되면 유지의 집에 또 다른 여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낮에 보는 그 부인과 밤에 마주치는 여인의 기색이 서로 다르더라. 유시 부인이 두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었대. 쌍둥이라도 되나? 그 말을 들은 장터댐장이 조노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쌍둥이도 귀신도 아닌데 밤과 낮이 다르다니 그 집에 뭔가 큰 사연이 있을 게야. 그날 밤 달빛이 창백한 유지의 방 안에서 붉은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며 긴 숨을 내쉬더니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 속에는 상처가 가득한 어깨와 불에 그을린 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낮의 유시 부인이 아닌 같은 집안에서 밤마다 나타나는 또 다른 여인 화연이었습니다. 그날이 또 다가오고 있군요. 화연은 조용히 벽장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검은 비단으로 싼 수첩 하나가 있었고 그 속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날짜, 장소,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부안의 정참봉이었습니다. 그 시각 낮에 유시 부인은 관하의 안주인들과 함께 자소를 놓으며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올봄 비다무늬는 매화보다 복숭아꽃이 더 아름답다고 하옵니다. 화연이 그렸던 도안이 떠오르는군요.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화연이란 분은 누구십니까? 유지댁과 함께 산다는 그 밤의 여인 말씀이십니까? 유시 부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여인은 제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지요. 밤이면 제가 아닌 그녀가 나서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 한양에서 파견온 밤찰사 최연은 운봉현을 지나던 중 이상한 풍문을 듣게 됩니다. 그 고을 유지댁엔 밤이면 다른 여인이 돌아다닌다 하더이다. 같은 얼굴, 다른 눈빛이라더군요. 최연은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조용히 그 집을 찾아갔고 낮에 유시 부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게 됩니다. 부인, 이 거울에 도는 풍문에 대해선 익히 들으셨겠지요. 유시 부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믿습니다. 허나 감찰사님, 진실은 오직 기다리는 자에게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지요. 최연은 그 말에 더욱 의심을 품고 그날 밤 유지댁 근처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자 푸른 옷자락을 두른 여인이 안채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낮의 부인과 같았으나 눈빛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숲속으로 사라졌고 최연은 뒤따라 어느 바위 뒤에서 무릎을 꿇고 누군가를 향해 편지를 태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들을 모두 무릎 꿇게 하겠습니다. 이튿날 최연은 유지댁에 정식으로 찾아가 말합니다. 부인,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시 부인은 조용히 손을 뻗어 창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리께서 원하신 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도 감출 수 없겠군요. 그녀는 화연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나란히 최연 앞에 앉았습니다. 유시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언니입니다. 본래의 이름은 윤화연입니다. 13년 전 우리 집안은 부한현 수령의 음모로 멸문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문 끝에 목숨을 잃고 어머니는 옥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요. 화연 언니는 끌려가 온몸에 고문을 받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며 탈출했습니다. 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다면 화연은 낮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밤의 그림자가 되어 하나하나 복수를 해왔습니다. 거짓으로 간직에 오른 자, 무고한 이를 죽인 자, 그리고 우리를 버린 자들이, 수첩은 그 명단입니다. 최연은 조용히 수첩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종이에는 수십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절반은 이미 붉은 선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걸 관하에 넘기시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이 안에 적힌 이름을 단 한 사람이라도 직접 조사해 보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며칠 동안 최연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한현을 시작으로 명단에 오른 자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고 그의 손에 붙들린 자마다 차례로 죄상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이었던 정참봉의 자택에서 그는 그가 은밀히 꾸민 조작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서에는 윤씨 안의 영모 모의에 대한 허위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해 가을 운봉현에는 조용한 사령이 내려왔습니다. 조정에서 내린 왕의 명에 따라 유지댁 유씨 부인과 화연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집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화연은 밤의 그림자가 아니라 조용한 비단상으로 다시 태어났고, 유씨 부인은 거울의 여인들을 가르치는 학당을 열었습니다. 최연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작은 연못가에 초막을 짓고 두 여인의 비밀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 연못엔 매해 봄마다 붉은 매화가 가장 먼저 피었답니다. 강원도 태백산 기슭에 위치한 청산마을은 나눔의 씨앗이 자라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살기 좋은 이곳은 사람들의 마음도 순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에 민태소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태소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며 부지런한 손으로 평생을 일해 많은 전답과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민영석, 차남은 민윤석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용모단정하고 머리도 좋았지만 속내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영석은 어릴 적부터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이 강해 무엇이든 자기 것부터 챙기는 성미였고, 윤석은 반대로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성정을 지냈습니다. 태소는 늙어갈수록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저승길을 떠나고 나면 저 두 아이가 어떻게 서로 싸우지 않고 이 집안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루는 태소가 두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아비가 늙었다. 이제는 밭일도 속히 오는 일도 힘겹고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지를 쉽게 정할 수가 없구나. 그러자 장남 영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장자입니다. 예로부터 장자는 재산의 많은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하오니 그에 따라 나누시면 될 것입니다. 차남 윤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담담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태소는 묘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집안의 재산을 곧장 나누지 않고 두 아들에게 시험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두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똑같이 10대 되는 벽실을 나눠주마. 각자 마음대로 해보아라. 내년 이맘때 다시 그 결과를 보아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겠다. 두 아들은 고개를 숙여 명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벽실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석은 읍내로 내려가 접시를 곡물 상인에게 팔아 은전으로 바꾸었고, 그 돈으로는 좋은 옷과 약간의 술 그리고 고기를 샀지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이 지나면 아버지는 결국 내가 장자라는 이유로 내게 줄 수밖에 없지. 이 벽실로 밭이나 일거리를 만드는 건 시간 낭비야. 반면 윤석은 깊은 산 너머에 있는 외진 논밭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꾼도 없이 직접 논을 일구고 물기를 내고 땅을 고르며 벽실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일이라면 한 날도 허투루 쓰면 안 되지. 그는 벽실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으며 온 힘을 다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윤석의 논에는 황금빛 벼가 무성하게 자랐고, 그 소문은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소 어른의 둘째 아들이 그 외진 데서 벼를 길렀다지. 그 어린 것이 땅을 갈고 물을 돌리고 손수 키웠다니 참 대단한 일이지요. 태소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가에 미소만 지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난 초가을, 태소는 두 아들을 불러 마당에 세웠습니다. 마당에는 큰 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2개의 자루가 얹어 있었습니다. 이 자루 속에는 너희가 작년 이맘때 가져간 벽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줄 물건이 들어있다. 영석은 자루를 열었습니다. 자루 속에는 곱게 접힌 비단 조각과 백동전이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벽실을 팔아 은전을 만들었고 그 돈은 잘 관리해 놓았습니다. 윤석은 조용히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벼 이삭들이 그득 담겨 있었고 마당에는 금세 곡식 향기가 퍼졌습니다. 태소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석아,
너는 벽시를 쓸 줄 아는 대신 남김없이 써버렸고, 윤석아, 너는 그 작은 10대를 100대로 늘렸구나. 그러자 영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나 아버지, 저는 손해보지 않고 은전을 남겼습니다. 재산은 그렇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은 손을 많이 썼으나 결국 쌀 뿐 아닙니까? 그 가치로 따지면 제가 이긴 셈입니다. 태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람의 재산은 곳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누가 땀을 흘리며 누가 자신보다 씨앗을 더 아꼈는지를 나는 보았다. 윤석은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태소는 고개를 들고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땅의 절반은 윤석에게 주겠다. 그는 재산을 불릴 줄 아는 지혜와 마음을 담는 정성을 지녔다. 나머지 절반은 영석에게 주되 당분간 윤석이 형을 도와 관리하도록 하여라. 그 말을 들은 영석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장자입니다. 이런 결정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리 생각할 것입니다. 태소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자가 되는 것도 사람답게 사는 것도 결국 하늘이 본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느낀 것을 나누는 것이다. 영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은 형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저도 아버지 말씀대로 형님을 도우며 함께 하겠습니다. 나누는 건 제 몫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 태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가장 바랐던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후로 청산 마을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형제는 때론 말다툼도 했지만 농과 밭을 함께 돌보고 가축도 함께 키우며 협력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앗을 뿌린 것은 아버지였고 자라게 한 것은 두 형제의 손이었다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지나 태소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마을 뒷산의 소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그가 남긴 유품은 단 하나의 작은 노끈 자루였고 그 안에는 벽실의 중과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이란 나눌 때 씨앗이 되고 움켜쥐면 껍질이 된다. 그 말은 두 형제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고 훗날 그들도 자식을 기르며 같은 벽실을 손에 쥐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한양의 궁궐 안에는 세자와 중전 사이에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효진 농옹주. 옹주는 태어나자마자 고운 소리로 궁중을 밝히더니 자라면서는 시와 그림에도 능했습니다. 그러나 13살이 되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말을 닫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의원은 말했습니다. 성대에 이상은 없사오나 옹주께서 마음속 깊은 상처로 인해 자유로 말을 잃으신 듯하옵니다. 왕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리 아이의 심장을 깨쳤단 말인가? 누구도 이를 모른단 말이냐? 궁녀들, 내들, 내 의원, 생정원까지 총동원되었지만 누구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효진은 그저 달빛이 드는 창가에 앉아 입을 다문 채 작은 비단 위에 수만 겹의 꽃만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매일 밤 희미한 등불이 켜졌고 그 곁에는 하늘빛 저고리와 백색 채마를 입은 궁녀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온. 다온은 본래 궁중 악사 집안의 딸이었으나 부모가 병으로 떠난 후 궁녀에 들어오게 된 처지였습니다. 다온은 매일 밤 효진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마당에 까치가 3마리나 내려앉았답니다. 아침엔 궁녀들이 떡국에 소금을 넣는 바람에 대전에서 큰일이 있었고요. 효진은 말이 없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온은 그 미소 하나에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효진 농주의 방에서 밤마다 낯선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어요. 노래는 슬프면서도 어딘가 사람의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복궁의 장령 중 한 사람인 신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자청했습니다.
소첩이 직접 그 방을 지키며 노랫소리의 정체를 밝혀보겠사옵니다. 그날 밤 신율은 효진의 방 옆 작은 방에 몸을 숨겼고 밤이 깊어지자 정말로 희미한 음이 창가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다 해지는 꽃늪을 닫듯 님의 마음을 보려 하. 신율은 몸을 일으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효진은 여전히 침묵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꽃을 써놓고 있었고 방 안 어디에도 노래의 주인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이 바람도 없이 스르르 열리고 그 사이로 가느다란 두 눈, 은빛 실타래 같은 것이 흘러나와 효진의 손끝을 감쌌습니다. 놀란 신이 달려들자 실타래는 허공으로 흩어졌고 효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내의원이 달려왔고 다오는 밤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신욱은 왕 앞에 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차히 보기에 옹주께서는 무언가 이 세상 것이 아닌 인연에 사로잡혀 계신 듯하옵니다. 왕은 이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고 마침내 밀명을 내렸습니다. 천국의 보담과 선비들 중 영험한 자를 불러 모아 아이의 운명을 끊을 자를 찾으라. 그렇게 한 선비가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음은백. 그는 말을 낚이며 효진의 방을 한참 살핀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용주의 말은 단지 상처로 다친 것이 아니라 옛 인연의 맹세로 봉인된 것이옵니다. 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인연이란 말이냐? 하백은 비단천 위에 수노인 꽃을 가리켰습니다. 이 수노인 꽃은 생에 맺은 혼인의 맹세입니다. 누군가와 이미 시몬을 나눈 인연이라 말 대신 그 맹세를 지키고 계신 것이지요. 왕과 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전생의 인연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를 궁으로 들여 이름을 밝혀라. 하백은 작은 옥 하나를 효진의 침상 옆에 두고 말했습니다. 이 옥은 잃어버린 인연을 불러오는 징표입니다. 이 옥을 지니고 옹주가 마지막으로 술을 놓으면 그 인연은 자연히 이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효진이 눈을 떴습니다. 다온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꽃을 손 놓아야 해요. 손끝의 떨림이 그를 부를 겁니다. 효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꽃잎에 용각을 놓는 순간 궁안 어딘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궁에 다다른 이는 이름 없는 유생이었습니다. 그가 옥패를 내밀자 문재기는 놀라워하며 황급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바로 효진의 전생의 인연, 이름은 윤서담. 민가 출신으로 어려서 승려에게 맡겨져 자라났고 어느 날 꿈속에서 나타나는 여인을 찾아 한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효진은 그가 들어오는 순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단 방 안에 있던 이들은 일제히 놀라 일어섰고 왕과 종자도 달려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효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윤서담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소인은 매일 밤 꽃 속의 여인을 찾아 여기에 닿았습니다. 왕은 묵묵히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대가 옹주의 전생의 인연이라면 이생의 인연 또한 허락하겠노라. 이름과 신분은 차후 논할 일이다. 그 순간 궁 밖에 달빛이 장안까지 흘러들어와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효진은 다시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를 기다렸는지. 그녀의 침묵은 끝났고 전생의 맹세는 이생에서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충청도의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산촌 창원꼬리에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식 없이 살아왔으나 늘 싹싹하고 부지런한 성정으로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지요. 그런 그녀에게도 한 가지 괴로운 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함께 사는 개 흰둥이였습니다. 흰둥이는 누가 보아도 멀쩡하게 생긴 개였습니다. 눈은 초롱초롱하고 털빛은 눈처럼 하얗고 발도 크고 튼튼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일하기를 지독히도 싫어했습니다. 흰둥아, 저기 뒷산에서 장작 좀 가져와라 하면 흰둥이는 귀를 슬쩍 젖히고 벌렁 드러눕곤 했습니다. 아유, 이놈아, 네가 하도 게을러서 밥숟가락도 무겁다 하겠구나.
그러면 흰둥이는 하품만 한번 길게 하며 눈을 감아버렸지요.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저런 놈이랑 어떻게 같이 살지? 팔아버리든지 내쫓든지 하지. 허긴 늙으면 동물라도 있어야 산다더니 저런 게 동물 앞에서 쉴고 두셨나 보네. 하지만 본인은 절대로 흰둥이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사실 흰둥이는 어미의 새끼였고 분이가 직접 젖을 먹이며 키운 정이 깊었습니다. 흰둥이가 게을러도 밤이 되면 분의 무릎을 베고 자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분도 말동무가 있어 외롭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 고을에 이상한 풍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들었어. 앞산 너머 황계리에서 도둑이 들었대요. 밤마다 곡식이며 가축을 싹쓸이하고 간다더라오. 그게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짐승처럼 빠르던데. 며칠 지나지 않아 장원에도 도둑이 들었습니다. 마을 럭기에서 장수 5마리가 사라졌고 그 다음 날에는 이서방의 외양간에서 송아지 1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산짐승이 아니라 사람 짓이라오. 발자국도 사람 발이고 문도 열쇠로 딴 것 같고 이러다 우리 집도 털리는 거 아니오. 밤에 불 켜놓고 자야겠소. 노파 역시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흰둥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늘어지게 자고 있었고 들창으로 햇살이 비쳐도 하품만 할 뿐이었습니다. 신둥아, 이놈아, 밤마다 마을에 도둑이 든다는데 너는 좀 지켜보겠다는 생각도 없느냐? 마님, 도둑은 무섭습니다. 저 같은 개가 뭘 한다고요? 허허, 그 입만 살아가지고 이러다 우리도 털리겠다. 그러나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의 초가 바로 뒤편의 헛간에서 인기척이 들린 것이지요. 흰둥이는 언제나처럼 발을 모으고 자고 있었지만 분이는 움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거기 누구요? 분이가 손에 등잔을 들고 나서는 순간 흰둥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헛간 쪽으로 날아가듯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짖는 소리를 내며 헛간 문을 박차듯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이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불빛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흰둥이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헛간 안쪽에서 도둑을 끌어내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 도둑은 사람도 아닌 검은 털을 뒤집어 쓴 사내였습니다. 이자는 황계리 도둑이요. 잡았다. 이놈이 바로 그자다. 마을 사람들은 흰둥이의 용감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그 게으르다던 인동이가 도둑을 잡다니. 밤마다 아무 일 없는 척 자고 있더니 실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요. 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흰둥아, 넌 정말 게으르지 않았느냐? 흰둥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했습니다. 마님, 사실 저는 눈치가 빠르고 귀가 밝은 편입니다. 헛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도 이미 몇 날 전부터 감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님이 그렇게 저를 믿어주셨기에 함부로 짖지 않고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자는 척만 한 것이냐? 그렇지요. 사람들은 저를 게으르다 했지만 저는 마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흰둥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길을 가다 흰둥이를 보면 흰둥이 아저씨다, 도둑은 영웅이요 하며 손을 흔들었고 어른들은 지나가다 개도 마음을 알고 중심이 있으니 사람보다 낫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흰둥이는 여전히 낮에는 느릿하게 햇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분이의 곁에 찰싹 붙어 다니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고을 사토가 직접 마을에 들렀습니다. 도둑을 잡은 게 있다 하여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대가 흰둥이로구나. 내가 듣자 하니 눈치가 빠르고 중직하다 하더구나. 궁중에서도 이런 개가 필요하니 데려가도 되겠느냐. 분이는 놀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소인은 이 아이를 자식처럼 맡기옵니다. 부디 데려가지 마옵소서. 사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이 깊은가 보. 허면 상으로 좋은 쌀과 비단을 주겠소. 개는 데려가지 않겠으니 안심하시오. 그리하여 분이의 집에는 쌀뚝이 가득 차고 비단으로 덧댄 새 이불이 생겼습니다.
흰둥이는 여전히 평화롭게 살았고 봄이면 마당가 흰 매화나무 아래에서 분이와 함께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분이는 가만히 흰둥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흰둥아,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말없이 돈이 마음이 이렇게 깊었을 줄은 미처 몰랐다.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랐기에 그 마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그냥 따뜻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분이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후로도 두 생명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서로의 곁을 지켜주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흰둥이를 다시는 게으른 개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도 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어요. 게으른 줄 알았던 그 개가 마을을 지켰다오. 외모나 겉모습만 보고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흰둥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지. 푸른 강이 마을을 휘감고 흐르며 아침마다 안개가 강 위로 피어올라 마치 하늘과 땅이 맞닿는 듯한 풍경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그 마을 한켠에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장사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기와집들을 수리하거나 밭일을 도우며 겨우 끼니를 잇는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한 번도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없는 성품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큰 장이 열린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말을 전하는 어르신 허영감이 허리춤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은 귀한 물건도 나오고 별별 사연도 들을 수 있다 하지 않느냐? 서윤아, 너도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도 그리 해보려 합니다. 혹시 일손이 필요한 데가 있을지 모르지요. 그렇게 장날 아침, 서윤은 조촐한 옷차림으로 장터를 향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 상인들의 고함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엉켜 마치 살아 숨쉬는 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복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작은 천막 아래 이상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치 나뭇 껍질처럼 주름졌고 손에는 낡은 호리병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호리병은 3가지 길을 품었소. 마음이 맑은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지요. 서윤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눈이 그를 정확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저 호리병이 그대를 택한 듯하오.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저 일거리를 찾으러 온 나그네일 뿐입니다.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요. 가진 것 없고 이룰 것도 없기에 길을 찾는 자이기도 하지요. 이 호리병을 가져가시지요. 단 그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대의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요. 서윤은 망설이다가 호리병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살짝 미지근한 기운이 손끝으로 퍼졌습니다. 무엇이 들었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3가지 길, 하나는 잊혀진 시간으로, 하나는 아직 오지 않는 세상으로, 또 하나는 그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그날 밤 서윤은 호리병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초 하나를 켜고 조심스럽게 호리병의 마개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은은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그의 앞에 작고 푸른 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은 허공에 흔들리더니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윤은 몸이 저절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이내 낯선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시뻘건 하늘, 무너진 성벽, 칼자국이 난 깃발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윤과 똑같이 생긴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권세를 쫓다가 끝에 지킨 것도 가진 것도 없었다.
이 길이 첫 번째 길이다. 탐욕의 끝. 서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내는 눈을 들었습니다. 너다. 혹은 내가 될 수도 있었던 또 다른 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도망쳤고 이내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밝고 고요한 마을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다시금 발을 내디뎠고 이번에는 평화로운 농가가 있는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소리, 그리고 마루에 앉은 또 다른 서윤이었습니다. 수염이 희끗하고 눈빛이 깊은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나무는 다시 자라고 사람은 다시 웃었지. 이 길은 평범함 속의 진리다. 서윤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답입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리병을 가리켰습니다. 길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다. 다시 어둠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거울 같은 물 위에 서윤 혼자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물 위에서 자신의 얼굴이 울컥 떠올랐고 그것이 서서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늘 누군가의 뜻에 따르며 살아왔다. 장터의 말, 마을 사람들의 눈빛, 세상의 흐름. 그러나 이제 내 뜻은 무엇이냐?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물이 일렁이더니 호리병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호리병을 들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걷고 싶은 길,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드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호리병은 여전히 그의 품에 있었고 방 안의 촛불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로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장터에도 마을의 틀 안에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울로 향했고 이름 없는 마을에 자리를 잡고 손수 집을 짓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가 만든 밭은 이웃들을 살릴 만큼 넉넉해졌습니다. 그는 말은 없고 고요했지만 사람들이 힘들 때면 조용히 다가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가 한마디를 꺼낼 때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길이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이는 것일 뿐이지요. 호리병은 여전히 그의 방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은 없었지만 가끔 달빛이 드는 밤이면 그것을 꺼내어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세 가지 길을 모두 본 나는 이제야 첫 발을 내딛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더는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비밀은 호리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설고제 너머의 속삭임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난 소문과 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나 인물을 두려움과 편견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허라는 억울한 사연을 품고 피리를 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의 짓이라 단정하고 그녀를 소외시켰습니다. 이처럼 진실은 침묵 속에 묻히고 소문은 왜곡되어 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석처럼 두려움보다 진실을 쫓고 차분히 사람의 말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타인을 쉽게 단정짓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진실 추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무엇보다 진실은 결국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진다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